비닐로 46장 거기에 가방을 겹치고 또 텐트를 겹치고 또 노끈으로 했어요. 너무 과도하다. (2009년 5월 27일) 전북 무주 분안면 야산 근처 논에선 한창 발굴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구덩이를 파내가던 작업자의 눈에 흙 사이 모습을 드러낸 끈이 보였습니다. 주변의 흙을 조심스럽게 정리하자 노끈으로 둘둘 감겨있는 물체가 드러났습니다. 그건 중년 남자의 시신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옷이 모두 벗겨진 채였고 양쪽 손목이 묶여 있었습니다. 검정 비닐로 양쪽 손목이 뒤로 묶여져 있고 양쪽 발목도 묶여져서 웅크린 자세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유독 비닐이 많이 쓰였어요. 사체는 마치 비닐로 포장된 물건 같았습니다. 비닐 2장으로 머리와 등 부위가 각각 쌓인 다음 청색 비닐봉지 약 46장으로 다시 온몸이 겹겹이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또 그 상태에서 이불 가방 2개를 겹쳐 사체를 넣고 이어 녹색 텐트 2개로 둘러싼 다음 노끈을 겹겹이 둘러가며 묶는 등 피해자는 완전히 밀봉된 상태로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뭘 이렇게까지 정성 들여 써놨어. 뭐 그런 생각이었죠. 사체를 유기한 방법도 특이했지만 시신 얼굴이 아주 참혹했어요. 피해자는 직격 4에서 5cm 망치로 추정되는 둔기로 강하게 타격당한 것으로 추정됐는데 이마를 포함해 얼굴 5곳, 머리 부위 7곳 등 12개의 좌열 창상을 입었고 기타, 목, 좌측 가슴, 우측 어깨, 등, 음부 등 5곳 이상에도 가격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인은 머리뼈 골절과 뇌 손상. 하지만 직접 사망과 관련이 없는 음부는 왜 공격한 것일까? 살해부터 사체 유기 방법까지 모든 것이 의문에 쌓인 사체. 피해자는 대체 누굴까? 5일 전에 누굴 만난다며 나가더니 안 돌아왔어요. 사업차 바빠서 연락이 없나 보다 하다가 너무 걱정돼서 실종 신고를 했는데 이렇게 죽어서 만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피해자는 당시 48살의 남성 장씨. 장씨는 서울 송파구에 거주 중이었습니다. 사업차 나갔다는 그가 우주의 야산까지 어떻게 온 것일까? 경찰은 사체 유기 방법에 주목했습니다. 경찰의 제보 등으로 눈여겨본 곳은 한 빈집. 사체가 발견된 논에서 20여 킬로 떨어진 곳에 빈집이 있는데 2층 건물과 마당이 있고 1층은 창고, 2층엔 사람이 사는 적은 있지만 사용하지는 않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1층 창고에 어묵 제조할 때 사용하는 기계와 그 많은 비닐봉지가 있더라고요. 사체를 포장한 것과 유사한 종류의 천막, 비닐하우스용 비닐을 발견한 경찰. 어묵 공장 같아 보이는 이곳은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곳일까? 사건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경찰은 피해자의 행적에 주목했습니다. 오늘 사건은 2009년에 무주에서 있었던 살인사건입니다. 좀 복잡할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현장부터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기 방식 자체가 이런 이렇게 싸놨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이렇게 싸놓을 이유가 있나요? 과해 보이거든요. 논이라는 데가 사실 왜 그러냐, 파기가 쉽죠. 왜냐, 산은 파기 어렵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논은 정리가 한번 된 곳이니까 되기도 하고 길도 있고 네. 그러니까 되는데 네. 그걸 생각했다고 하면 영리한 건데 문제는 왜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많이 감싸놨냐 이 말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닐봉지로 46장 둘둘 거기에 가방을 겹치고 또 텐트를 겹치고 또 노끈으로 했어요. 4중 5중이에요. 아니 그러면 여기에 왜 묻어? 여기에 묻는 이유는 은폐하는 거잖아요. 네. 은폐잖아요. 네. 아니 그럴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초보자다. 이거는 딱 봐도 초보의 불안함인가요? 그렇죠.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과도한 패킹, 오버 패킹이 나타나는 이유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이게 뒤로 결박이잖아요. 네. 양손 결박 중에서 뒤로 결박하는 거는 두려움의 표현이에요. 이게 이 묶은 결박한 사람들이 그리고 앞으로 묶었을 경우는 얘가 이걸 휘두를까봐 앞쪽으로 손을 움직일 수 있으니까 휘둘러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앞으로 묶는 거면 그러니까 앞으로 묶는 경우는 근데 네. 뒤로 묶는 경우는 어쨌든 최대한 못 움직이게 하려고. 그렇죠. 네. 근데 뒤로 묶는다는 건 그만큼 이게 못 움직이게 두려움이고 네. 발도 묶었다는 거예요. 네. 그럼 발굽혀놓은 했다는 거는 이거는 죽인 다음에 묶을 이유는 없죠. 그죠? 죽이기 전에 묶어야 되는 거예요. 뭐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묶고 나서 아마 무릎을 꿇려놓고 무엇인가를 캔 거예요. 고문했거나 뭐 했거나 실제로 고문게 나타나죠. 뭐 성기 부분 쪽에 또 하고 또 사실은 머리나 이런 데 뭐 망치로 막 하니까 이거 묶어놓고 고문 겸 뭔가 상당히 많은 오버킬이 나타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글쎄 죽이려면 죽이지 이렇게까지 얼굴이 뭉개질 정도로 너무 과도하다. 과도한 범행 수단과 과도한 범행 방법과 과도한 유기 방법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데 분명히 두 명이다. 왜냐하면 이게 겹쳐서 이쪽 겹친 거니까 이게 두 명일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한 명은 못 해요. 우리가 이제 신정동 사건에서 쌀포대를 위에 아래 네. 그래서 그게 혼자 가능하냐 실험해 봤는데 혼자는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태니까 두 명. 근데 혼자 만약에 하게 되면은 그 굉장히 앞뒤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머리가 이마를 공격한 거는 정면인 것이잖아요. 뒤에서 기습적인 뭐 후두부 공격이 아니니까. 한 번 때리고 네. 사람이 피겠죠. 네. 그죠? 근데 피할 수 없다는 건 묶여서 있었다는 거고. 그러니까 묶여서 계속 같은 부위를 때렸다는 거는 그거는 움직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어 놨고. 네. 그러니까 범인은 한 명이라면 복수의 범인이라고 보는 게 맞는 거예요. 네. 뭐 두 명 이상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경찰 제보를 통해서 20km 떨어진 빈집을 한 곳을 수색을 합니다. 동일 종류의 비닐이 나왔어요. 근데 뭐 여기서 뭐 딱히 혈흔을 발견하거나 뭐 정확하게 뭐 어떤 증거를 발견한 부분까지는 아니고, 근데 이제 어쨌든 비닐이 발견됐고 20km면 사실 차로 가면은 또 갈 수 있는 거리니까. 근데 말하자면 이거잖아요. 농막이 있고 네. 농막에서 이렇게 뭔가를 하고 거기서 죽이고 포장을 한 후에 20km 떨어진 곳에 갖다 묻었다는 거잖아요. 그 이동을 왜 했을까? 그러니까요. 이게 왜 이렇게까지 과도하냐 이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 이제 그 논이라고 하는 데는 뭔가 의미 있는 데겠고, 아니면 자기가 작업한 네. 인부로 작업한 어떤 데 있거나 그래야지 가능한 거잖아요. 사전 작업이 막 계획이 완벽하게 돼 있는 상황에서 막 탁탁 움직이는 느낌이 전혀 안 드는. 그렇죠. 그건 아닌 거죠. 우왕좌왕하는. 우왕좌왕이고 그러니까 네. 과도함이 아니 나타나는 거죠. 네. 그런데 그러면 이 농막은 미리 섭외를 했을까? 이제 5월이란 말이에요. 네. 농막에 5월이면은 사실 이 농사를 할 때란 말이에요. 농번기죠. 아주 농번기 들어갈 건 아니지만 이제 시작할 단계.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데라는 거예요. 네. 근데 전혀 모르는 데 가서 이걸 했다. 그건 좀 애매하고. 그렇죠. 장소와 관련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다.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자, 누군가를 만나러 가겠다고 하고 사망한 장 씨. 대체 장 씨가 만난 사람 누군지 사건 기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씨가 그날 만난 사람은 41살의 조경철로 추정됐습니다. 그가 죽은 장 씨와 관련이 있을까? 경찰은 먼저 조 씨가 누구인지부터 확인했습니다. 무주 사람인데 자기가 부동산 경매 투자도 하고 전문 농업 경영도 하고 어쨌든 이것저것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실종되던 날 2009년 5월 22일 사업가로 알려진 조경철을 만나기 위해 외출한 장 씨. 가족들은 장 씨가 실종되기 전부터 금전 문제 등으로 조경철과 다툼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조 씨가 돈을 안 갚아서 장 씨가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것 때문에 가족들은 실종 당일부터 혹시나 장 씨가 조경철에게 변을 당한 것은 아닌지 의심했습니다. 가족들은 장 씨가 집을 떠나고 다음 날인 5월 23일 조경철이 있는 무주 오산리 집으로 직접 찾아갔습니다. 배를 누르자 안에서 사람이 나왔습니다. 조경철의 아내였습니다. 조 씨가 어딨냐고 묻자 아내는 남편이 일본에 갔다고 답했습니다. 가족들은 조 씨의 전화로 계속 연락을 취했고 그날 밤 9시경 조 씨가 드디어 전화를 받았습니다. 가족들이 장 씨의 행방을 묻자 장 씨는 서울에 있지 않나요? 제가 어떻게 장 씨 행방을 합니까? 전 지금 일본에 있는데요.
저는 전혀 모르죠.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당시 조경철은 일본이 아닌 한국에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사라졌던 22일 오후 2시 31분에 피해자와 통화를 했던 기록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날 조경철은 여러 번 통화를 한 사람이 또 있었는데 바로 조경철의 친형 조태훈이었습니다. 그 역시 장 씨와 친분이 있는 사이였습니다. 조태훈의 동창 소개로 장 씨와 조태훈이 만났는데 조태훈은 자신의 동생인 조경철이 무주에 땅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이를 담보로 자금을 대여해줄 사람을 찾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재력가 동생을 뒀다며 장 씨와 동생을 이어준 조태훈. 마치 자신도 뭔가 있는 듯 과시했지만 당시 조태훈은 서울 목동의 지하 월세방에 살면서 호텔 대리기사로 일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은 당시 금전 문제로 얽혀있던 조씨 형제를 불러 참고인 조사를 했습니다. 형은 그날 자신이 무주에 갔었다고 했습니다. 20일 새벽에 동생이 오라에서 방해동에 있는 모텔을 찾아갔더니 무주에 공사할 일이 있으니 조만간 연락을 주면 내려가 공사를 봐달라는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동생이 용돈 안 하면서 150만 원을 줬어요. 조태훈은 용돈이 생긴 김에 출퇴근과 가족 여행에 사용하려고 차량을 렌트했는데 마침 렌트카를 인수할 무렵 동생 조경철로부터 바로 무주로 내려가 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렌트카를 운전해 무주로 내려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동생의 말은 달랐습니다. 사건 당일 낮에 장 씨와 2회 정도 통화를 한 사실은 있지만 단순한 안부 전화였고 장 씨를 무주에서 만날 약속을 하진 않았어요. 저는 형이 장 씨랑 무주로 내려가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날 만난 적도 없다는 조씨 형제. 하지만 다음 날인 5월 23일 새벽 2시 50분경 형제의 차량이 19번 국도 오산 삼거리 부근을 1초 간격으로 통과하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됐습니다. 조경철의 벤츠 차량은 계속 영동 방향으로 이동했고 형 조태훈의 렌트카는 다시 무주 방면으로 갈라졌습니다. 범행 현장에 가지 않았냐는 경찰의 추궁에 동생은 평소 자신이 다니는 길목에서 CCTV에 찍힌 게 당연한 일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이 영상만으로 조씨 형제가 범인이라고 단정 지을 순 없는 상황. 그런데 조사를 하던 경찰은 형 조태훈이 포크레인 기사를 급하게 수배했던 정황을 찾아냈습니다. 새벽 4시경인가? 조태훈이 저를 찾아왔어요. 소나무 한 그루만 심게 땅을 파달라고 해서 일정 때문에 시간 안 된다고 했더니 외국에 나간다면서 빨리 땅 파달라고 조르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못해서 땅을 파주려고 갔는데 막상 현장에서 말이 바뀌더라고요. 포크레인 기사에 따르면 현장에서 조태훈은 소나무 대신 다른 것을 묻었다고 했습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아 점쟁이가 땅에 꽃사슴을 묻으라고 했다는 것. 조태훈은 꽃사슴을 이미 약간 묻어놓았고 더 깊이 묻으려 하니 물건을 묻은 옆쪽을 파달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해주는 거 제대로 해주려고 같이 묻으려고 했는데 조태훈이 다른 사람 보면 부정타니까 고개를 돌리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네, 이제 금전 관계로 스트레스를 받았다 조경철이라는 사람과 동생이죠. 이 조경철의 의심점들은 뭐가 있을까요? 부동산 경매 투자, 전문 농업 경영, 사기꾼이 사기꾼. 쉽게 말하면. 예. 어떤 걸로 그걸 알 수 있을까요? 네. 왜냐하면 전문 경영을 그러니까 땅을 살라고 하면 네. 농업인이어야 돼. 그죠? 네. 그리고 아니면 농업법인의 구성원이거나 보통 사람은 못 삽니다. 이거 저 같은 사람은 못 삽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뭘 하냐면 경매 투자 같은 거. 그 이게 뭐냐면 그 서울 사람이나 아니면 돈 있는 사람들 끌어들여고 투자해서 그런 사기는 아주 흔합니다.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사람이 진짜 경매 투자도 하고 농업 전문 농업경이라고 하긴 한다고 하면은 사실은 이렇게 하지 않죠. 이건 법인으로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처음 이렇게 들었다고 하면 제가 경찰이고 네. 담당 형사고 경매 투자 전문 농업 냄새가 슬슬 나는데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진짜 이 사람이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 네. 한번 확인해 볼 겁니다. 진짜 돈이 있어서 뭔가 재력가인지를. 네. 두 가지가 더 있는데 이제 조경철은 무주에 원래 거주하는 사람이었고
이 장 씨가 발견된 곳은 무주고요. 또 한 가지 같은 무주죠. 네. 네. 그리고 조경철이 일본에 있다라고 아내가 얘기를 했지만 본인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근데 당시 한국에 있었다. 아니 그 전화가 어디서 발생한지 그거를 통신 기록에 네, 국내인지 이게 로밍인지 그걸 모른다고 생각하면은 또 한 가지는 이제 조경철 같은 경우는 어쨌든 뭐 이상한 행적도 있고 금전 관련돼서 관계도 있는데 형은 사실 금전 관계는 없지만 당일 동선이 묘하게 동생이랑 이렇게 CCTV에 같이 지나가는 그런 부분도 좀 보이고요. 그 차는 그 사람이 렌트한 차죠. 조태훈, 형 조태훈이 그렇죠. 렌트한 토스카. 조경철이 이 벤츠 네. 1초라는 건 같이 붙어 다녔다는 거잖아요. 탁탁 지나갔다. 네, 그러니까. 그럼 왜 같이 그렇게 지나갔는지 형제가 그 밤에 안 그래요? 네. 새벽에 2시 50분에 그거 설명을 해야죠. 그 이제 통화 기록 하나가 있는데요. 동생이 당시에 송파구에서 사건일 낮 12시 58분경 형에게 통화를 합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4분 뒤 오후 1시 2분에 피해자에게 또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16분이 지납니다. 오후 1시 18분에 서울 강서구에 있는 형과 구리시에 있는 피해자 사이에서 통화가 이어져. 그러니까 조경철이 형한테 한번 전화하고 피해자한테 전화를 했더니 형이랑 그 피해자랑 통화를 곧 이어서 하게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조태훈 형이 조경철과 피해자를 소개해 준 거예요. 처음에 관계선. 네. 근데 조태훈은 뭣도 없는 인간이에요. 그럼 조태훈은 어떻게 피해자를 연결했을까? 아, 이게 혹시 이 형제가 사기꾼 형제가 아닌가?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재력가들을 마치 이제 땅 보러 가자고 하는 식으로 시골로 유인해 갖고 뭔가 치는 그런 류의 그 시시껄렁한 사기꾼들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저는 할 거예요. 네. 요렇게 한다고 하면은 왜 전화가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 셋 사이에 적어도 둘은 아는 사람이에요. 둘은 형제고. 네. 나머지 돈 가지고 피해자는 굉장히 이 사람들한테 네. 화가 난 사람이고 그러면 이제 이거는 채권 채무 관련된 통력이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금방. 네. 뭐 이런 경우를 좀 많이 봅니다. 그때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땅은 파기 힘들다라는 늘 지론이 있기 때문에 포크레인 기사를 섭외를 해서 땅을 파달라고 하는 케이스들이 몇 개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소나무라고 했다가 꽃사슴이라고 했다가 근데 이게 마지막에 부정 타니까 보지 말아달라라고 이렇게 해서 또 보진 못했다고요. 기사는 뭘 묻었는지는. 그러니까 포크레인 해갖고 파달라고 할 수 있죠. 파고 나머지는 알아서 할 테니까 가세요. 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만약 이 묻은 게 시신이면은 사실 겉보기에는 막 여행용 가방에 뭐 텐트에 이렇게 해서 둘둘둘 많아요. 그러니까 뭔지는 뭐 사슴인지 뭔지 모를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렇죠. 그렇게만 보면은 모를 수는 있죠. 네. 모를 수 있는데 좀 찜찜할 거예요. 자, 피해자의 실종일 각자 분주한 움직임을 보였던 형제. 당일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수사 기록 다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뒤흔든 실화 바탕 영화. 삼례읍 인근에 사는 10대 소녀 3명을 긴급 체포하고 진짜로 우리 슈퍼 할매 죽인 거 맞냐? 내가 다 꺼내줄 거야. 내가 재심 신청하십시오. 소년들 11월 1일 극장 개봉. 장 씨의 실종 직후부터 조 씨 형제는 유력한 용의자였습니다. 하지만 정황만 있는 상황. 장 씨 실종 때 만난 사람이 조 씨 형제뿐이라서 사체를 발견한 후에 바로 조 씨 형제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체포 후 확인한 조경철의 왼손 손등에는 피부가 깊게 찢어진 상처가 있었고 형 조태훈의 오른쪽 집게 손가락에는 피부가 다소 벗겨진 듯한 상처가 있었습니다. 손등의 상처는 경찰에 체포된 후에 알게 됐습니다. 그 정도로 몰랐어요. 아마 손톱깎이로 손톱 정리를 하다가 살이 긁혀서 나온 거를 손톱깎이로 깎아내면서 생겼고 별로 깊지도 않고 특별한 것도 아닙니다.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동생 조경철. 하지만 형 조태훈은 수사가 진행되면서 조금씩 그날의 일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포크레인 기사가 시신이 발견된 곳이 자신이 작업한 곳임을 확인해주자 조태훈이 자백을 했기 때문입니다. 장 씨가 땅 문제로 상의할 게 있다고 해서
무주의 빈집에서 장씨를 만났는데 장씨한테 빌린 돈 50만 원 때문에 시비가 붙었습니다. 갑자기 돈을 갚으라고 하잖아요. 그걸 옥신각신하면서 빈집 안마당에서 다투는데 장씨가 망치를 들고 오길래 장씨 손에서 망치를 빼서 장씨 이마 부위를 내리쳤습니다. 그런데도 삽을 휘두르면서 공격을 하길래 저도 방어 차원에서 이 망치를 휘두르다가 결국 장씨가 머리를 맞아서 쓰러졌어요. 이후 차 트렁크에 포장한 사체를 싣고 인근 저수지 근처로 가서 삽으로 대충 묻은 다음 지나가는 포크레인 기사에게 부탁해 다시 땅을 더 깊게 파서 사체를 내장했다고 진술한 조태훈. 이후 피해자의 옷과 신발 등은 서울로 올라오는 길에 휴게소 휴지통에 범행 도구인 망치는 길가에 버렸다고 진술했습니다. 모든 사건 정황이 드러나는 순간, 하지만 경찰은 한 가지 점에서 의문을 품었습니다. 조태훈은 170에 57kg 정도로 왜소한 체격이고 피해자는 180의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해온 건강한 체격인데 조태훈 말처럼 과연 제압이 가능했을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면 공격 장소인 마당에 상당한 혈흔이 있어야 하는데 마당엔 범행의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1층 창고에 물과 모래가 뿌려져 있었습니다. 거기가 창고인데 수도시설이 갖춰져 있더라고요. 뭘도 뿌려놨고요. 우발적이 아니라 1층 창고로 피해자를 유인한 게 아닐까, 그런 의심이 들었습니다. 경찰은 창고 바닥과 의자 두 곳에서 미세한 혈흔 같아 보이는 것을 발견했으나 그것이 누구의 혈흔인지는 확인이 어려웠습니다. 심적은 있으나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 장 씨의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무려 0.326%로 판명됐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35%를 넘으면 호흡곤란, 의식불명, 체온 강화 및 혼수 상태에 빠질 수 있는데요. 이에 비춰보면 피해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이례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인데 피해자가 저항은이 없는 이유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런 저항은이 발견되지 않은 사체, 게다가 장 씨는 건강을 생각해서 평소 술, 담배를 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장 씨는 당시 의식이 있었던 것일까? 부검의의 의견에 따르면 장 씨의 이마 부위에 큰 좌열창과 목 부위의 골절 자국은 둔기를 수직으로 내리쳤을 때 발생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일단은 아까 포크레인 기사가 땅 판 곳, 자기가 땅 판 곳은 아니까, 근데 시신이 발견된 곳이 동일하니까 조태훈이 내가 묻었다라고 이제 자백을 한 상태고요. 근데 이 동기가 50만 원을 갚으라고 장 씨가 얘기를 해서 내가 휘둘러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뭐 죽였다, 내가 혼자 죽였다,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당방위란 소리예요, 그죠? 말하자면 돈을 갚으라고 하길래, 근데 먼저 피해자가 망치를 들고 나와서 이렇게 하길래 망치를 빼앗아서 했다. 근데 삽으로 또 공격하길래 자기는 방어해서 했다, 이거잖아요. 정당방위란 소리예요. 네. 자기는 잘못이 없다는 소리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게 가능하냐? 그럼 왜 묶었냐 이 말이에요. 죽은 사람을. 그렇죠. 그리고 보는 거라고 하면 지금 망치 하나 뭐 하고 이 정도인데 지금 피해자의 상은 완전히 뭉개질 정도면은 네. 이건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묶는 경우, 예를 들어서 이동할 때 팔이 예를 들어서 안 덜렁거리게 하려면 그냥 일자로 몸 옆에 붙이고 안 흔들리게 이렇게 돌돌 많은 경우는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뒤로 이렇게. 그렇죠. 그건 안 되죠. 그건 네.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그냥 뭐 이렇게 비닐로 이렇게 해도 되는 거를 네. 굳이 결박했다는 것은 이 피해자가 살아 있을 때 묶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 거냐? 처음에 기습을 해갖고 이 피해자를 제압한 후에 결박을 하고 무엇인가를 뭐 고문을 하든 뭐 하든 약간 얘기를 이렇게 뭔가를 얻으려고 했을 것이다. 그 다음에 뭔가 감정이 상했던 어치가 공격했을 수 있다. 그게 이제 전체적인 흐름이 아닐까 싶어요. 여기서 이제 걸리는 거는 네. 그 중간에 혈중 알코올 농도죠. 0.3이면 네. 이거는 자기 혼자 먹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네. 완전히 소위 말하는 만땅으로 술 취한다고 해도 네. 0.15나 0.2가 되지 않습니다. 0.3이라는 건 그냥 입을 벌리고 그냥 술을 쳐넣은 정도예요. 괄괄괄. 그렇게 되지 않고는 이 농도는 나올 수 없습니다. 네. 게다가 뭐 본인이 술라면 안 하는 사람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이렇게까지 먹을 리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짓을 했냐 이 말이에요. 이 범인들이. 호흡곤란, 의식불명 정도의 술을 먹은 사람이 그리고 이 170에 51kg인 조태훈, 그러니까 운동하는 180kg의 남자가 이 사람을 이렇게 이게 말이 좀 안 되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계속 증거가 이제 불균형하죠. 그걸 얘기를 하는 거. 그래서 이거는 그런 상태에서 이제 뭐 이걸로 오버킬이 난 건데 제가 궁금한 거는 동작에 절단이 있으면 단절이 있으면 이건 우발적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네. 그죠? 우발적으로 때려갖고 죽게 할 수 있죠. 그건 우발적. 근데 우발적 때렸는데 결박해서 무엇인가 계속 묻고 그 다음에 때려 죽였다. 그럼 그 중간에 뭘 했냐 이 말이에요. 뭐 어떤 이유가 있겠죠. 그게 뭐 돈이 있든 치정이든 아니면 감정이 있어서 아니면 돈 뺏으려고 했든 그게 동기라는 거예요. 네. 이 장소, 그러니까 앞서서 그 어묵 기계가 있던 공장, 그 창고, 거기 앞에 이제 마당이 있는데 그 마당에서 이렇게 하다가 다퉈가지고 했다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일단 비산혈흔이나 뭐 이런 것들이 뭐 전혀 없고 오히려 창고 안에는 혈흔 같아 보이는 건 있지만 이게 판명이 안 될 정도의 한 미세한 왜 판명이 안 됐을까요? 2개 정도라고요. 물과 모래가 엄청 뿌려져 있고 이랬다고 당시에 얘기를 하거든요. 아마 그러면 네. 락스라드 이걸로 청소를 했던 것 같아요. 혈흔 비슷한 건 있었는데 근데 문제는 분명히 2009년이면 확인을 했을 거예요. DNA 같은 거를. 근데 그게 사라질 정도면은 확실히 청소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서 이게 엄청나게 과할 정도로 뭘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네. 청소하고 모래하고 뭘 뿌린 거죠. 형 조태훈이 50만 원으로 다퉈서 단독 범행을 했다고 자백을 한 상황입니다. 이후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사가 더욱 심도 있게 이루어지면서 조씨 형제의 진술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형 조태훈은 동생이 논에 꽃사슴을 묻어뒀고 그걸 포크레인 기사를 통해 더 깊게 매장해달라 부탁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주경찰이 이미 섭외한 포크레인 기사가 아니라 다른 기사에게 일을 시킨 조태훈, 그리고 급하게 내려온 포크레인 기사에게 40만 원을 줬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에선 이 점을 지적했습니다. 피고인 조태훈이 포크레인 기사에게 40만 원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당시 최소 40만 원 이상 돈이 있었다는 건데 피고인 주장대로 50만 원 때문에 사람을 죽였다면 차라리 40만 원 이상의 돈으로 갚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또한 경찰은 동생 조경철이 사건 열흘 전인 5월 10일 무주에서 서울로 올라와 사건 일인 22일까지 피해자의 주거지 옆 송파구 모텔에서 생활하고 있었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동생의 통화는 형과 피해자에게 수시로 가고 있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여러 증거를 바탕으로 형제 모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그러자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했던 형 조태훈은 진술을 바꿨습니다. 포크레인으로 꽃사슴을 옮긴 뒤 동생이 그때 옮긴 게 사실 피해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줬다는 겁니다. 이에 조태훈은 자신이 징역을 사는 것이 낫고 우발적 살인이라면 3년 정도만 고생하면 된다는 생각이 들어 이를 승낙했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은 동생의 계획이었다는 형. 하지만 동생은 2심에서 형의 단독 범행이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직접적인 증거인 망치가 없고 자신은 시신 유기에만 가담했을 뿐 자신의 살인 범행에 대한 아무런 직접 증거가 없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와 금전관계로 얽혀있는 것은 동생 조씨였습니다. 장 씨가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땅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돈을 빌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만났습니다. 제 무주 땅에 리조트가 들어설 예정인데 그 땅을 담보로 약 10억 7,800만 원을 빌렸고 장 씨에게 10%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일부는 맞고 일부는 달랐습니다. 그 증거는 피해자 장 씨의 메모에 고스란히 남아있었습니다. 피해자는 매우 꼼꼼한 성격으로 사망 직전까지 모든 메모를 적어뒀는데 특히 조경철, 조태훈의 이름이 곳곳에 명시되어 있었고 조씨 형제와 거래한 내용만 따로 적혀있는 페이지도 있었습니다. 조씨 형제의 대여금은 약 16억 원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강하게 반발하는 조씨, 그 돈은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돈을 받고 자신과 지인이 무주 땅의 소유권을 장 씨에게 넘겼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런데 묘한 것은 장 씨가 살해당한 5월 22일, 그날은 장 씨가 무주 땅의 소유권을 조경철과 지인에게 다시 넘기고 빌려준 돈을 받기로 한 날이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20일 오후 장 씨는 동생 조경철의 벤츠 차량을 타고 사건 현장인 무주 빈집으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빈집 역시 전에 조경철이 어묵 사업을 하던 곳이었습니다. 빈집에 도착하던 밤 9시 직후 조경철과 장 씨의 휴대폰은 모두 전원이 꺼졌습니다. 그럼 정말 형은 동생 범행을 뒤처리만 해준 것일까? 형이 렌트한 차량이 먼저 무주로 내려왔고 동생의 벤츠 차량이 살해 현장으로 의심되는 빈집에 주차되어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사건 추정 시간인 20일 밤에서 23일 새벽 1시경까지는 최소한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사건 현장인 빈집에 나란히 주차되어 있던 형제의 차량. 검찰은 형제가 빌린 돈을 갚지 못하게 되자 살해를 공모했고 마치 죄를 나눠갔듯 진술을 번복하며 수사에 혼동을 줬다고 봤습니다. 피해자 장 씨는 2년가량 받지 못한 돈 16억 원을 받는다는 생각에 기쁜 마음으로 무주로 내려갔습니다. 그렇다면 22일 갚기로 한 16억 원은 어디로 갔을까? 도박으로 돈을 다 써버려서 갚을 길이 없었습니다. (1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심 때 보면 형은 이제 자신이 앞서서 이제 우발적으로 살해를 했고 동생은 관련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요. 당시 이제 주요 쟁점이나 주장 같은 것들은 어떻게 보실까요? 우발적으로 살인을 하면 형이 상당히 적죠. 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실제로 도발은 장 씨가 먼저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면 형이 별로 나오지 않을 거예요. 정당방위를 주장하는 거니까. 네. 근데 그거를 정당방위로 인정해 줄 바보들이 어디 있습니까? 현장에 이런저런 정황과 물증이 있는데요. 그렇죠. 네. 그리고 실제로 형은 직접 관계가 없어요. 채무 관계가. 그러니까 실제로 동생이 했다고 하면 채무 관계가 있으니까 이게 강도살인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형이 관계가 없는 그냥 우발적으로 투닥탁 이렇게 주장한 부분인데 그건 뭐 말도 안 되니까 1심에선 이렇게 형이 한 걸로 판결이 난 부분인데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게 맞냐 이 말이죠. 2심 넘어가면서 그러니까 1심 때 형 조태훈이 무기징역을 생각 못 했나 봐요. 그럼요. 2심으로 넘어가니까 나 몰라. 나는 관계없다. 동생이 다 한 거다. 나는 이제 모른다. 네. 그냥 유기만 도와줬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주범은 동생이라는 거죠. 내가 다 뒤집어 쓸 수 없다라고 한 거고 동생은 아니다. 이렇게 하고 서로 떠넘기기가 된 거죠. 네. 2심 주장들하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이건 것 같아요. 22일, 5월 22일 이 날이 양쪽 말이 다른데 조경철은 그거 내가 빌린 돈이 아니라 땅 투자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근데 이제 어쨌든 반대로 지인이 한 명이 더 얽혀 있어요.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 조경철의 딸과 지인의 땅을 담보로 해가지고 16억 원을 땡겨왔는데 다시 이제 그 땅을 받기로 하고 16억 원을 다시 주기로 한 날이다. 장 씨한테. 뭐 그날 공교롭게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거든요. 핵심적인 그거죠. 이게 이제 강도 살인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의 걸 따지는 겁니다. 네. 이거잖아요. 땅이 있어요. 땅이 있고 그 땅을 어쨌든 담보해 갖고 16억 원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투자금이냐 대여금이냐에 따라서 대여금은 빌린 거니까 네. 이건 채권 채무 관계가 될 수 있어요. 그건 강도 살인 될 수 있는 거고. 근데 투자. 그럼 뭘 투자하는 거냐? 뭘 투자하는 거냐 이게. 그러면 이 투자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네. 16억 원을 투자를 했고 단 이 땅에 대한 소유권은 그거에 대한 담보일 뿐이다. 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 22일 날 그래서 어쨌든 다 해결한 다음에 서로 이제 다시 돌려주는 형태라고 했는데 그때 하필 범행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됐다는 거죠? 이 돈은 16억 원 실체 하나요? 실체가 있다는 거는 이 형제나가 현찰 16억 원이 있고 네. 그거를 장 씨한테 줬다는 거잖아요. 네. 그 기록은 이제 긴 판결문 내용에 하나하나 적시가 좀 되어 있는 그렇죠. 상황입니다. 그거를 줬는데 네. 근데 실제로는 안 준 거예요.
돈 때문에 결국 죽인 것이냐라고 보통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나 보시는 분들은 생각할 텐데 1심에서는 이 강도 살인죄가 인정이 안 됐고요. 2심에 대해서 이에 대해서 다시 평가를 하는데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채무의 존재가 명백할 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상속인에게 채권의 존재를 확인할 방법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 채무를 면탈할 의사로 채권자를 살해하더라도 일시적으로 추급을 면한 것에 불과해 재산상 이익의 지배가 채권자 측으로부터 범인 앞으로 이전됐다고 보기에 어렵다. 이 경우 강도살인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원심의 주장은 옳다라고 해서 2심 역시 이 강도살인은 인정이 되지 않은 부분이 그러니까 죽인다고 네. 죽인다고 그 채무가 사라지냐 이 말이에요. 네. 그 죽은 사람의 부인이든 아들이 자식이든 그 채무는 승계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찌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강도살인일 수가 없다라는 부분인데 저는 범죄정의 차원에서 보면은 이거는 강도살인이다. 그럼 왜 죽였겠느냐? 죽일 이유가 없죠. 네. 죽일 이유 없이 그냥 고문도 하고 때려 죽여놓고 한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어쨌든 1심에서 둘 다 무기징역이었는데요. 2심에서 동생은 무기징역으로 유지가 됐는데 형은 20년형으로 감형이 됩니다. 이게 대법원에서 기각하면서 확정이 됩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 전체적으로 이 동생이 주범이 맞아요. 네. 왜냐하면 전체적인 관계라든가 뭘 봐도 그렇죠. 땅 봐도. 네.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건 굉장히 심각한 계획 살인이에요. 고문도 있었고 그리고 결박해서 이 자체가 두 명이 공모해서 한 사람을 참혹하게 죽인 거예요. 그렇다고 봤을 때 무기징역 정도가 형량이 맞느냐? 이건 사실은 많은 분들이 퀘스천 마크를 할 거예요. 판결문에 심지어 이제 동생 2심 판결에 대해서 동생에 대해서는 개선의 그게 보이지 않는다,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적시까지 돼 있는데 그렇죠. 생명을 빼앗는 건 너무 과하다. 그래서 무기징역이다라고 적혀 있긴 합니다. 그렇죠. 그건 뭐 맞는데 어쨌든 안타깝죠. 자, 소가리를 하던 우리 장 씨 16억 원을 돌려받는다는 마음에 밝은 얼굴로 나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끔찍하게 살해돼서 발견됐습니다. 이 16억 원을 탕진한 동생 조 씨는 가난한 형에게 무언가를 약속을 했는지 같이 살인을 벌였고 힘든 경제 상황 속에서 돈 몇 푼 쥐어본 형은 어떤 약속이었는지는 모르나 처음에 대신 죄를 덮어 썼습니다. 그리고 무기징역이 나오자 둘은 서로가 살인범이라고 갈라섰습니다. 대체 돈이란 무엇인지라는 생각이 계속 남는 사건입니다. 재산도 목숨도 억울하게 빼앗긴 피해자의 명복을 빕니다.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